과연 내년에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네. 감평사님 지난번에 출연하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 번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집값 분위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1월 3일에 이제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네.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줬고 또 뭐 음. 청약에 대한 지역 제한을 철폐를 하고 네. 뭐 보유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해주면서 네. 시장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 그리고 대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많이 썼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제 주택 구입으로 쓰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거래량도 과거에 완전히 거래가 침체됐던 시기보다는 좀 살아난 모습 이런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반등한다 막 맞아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 시장이 반등한다기보다는 이제 금매 위주로 좀 소진되는 형태 이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좀 제가 보기에는 한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렇게 좀 봤더니 서울에 몇몇 곳은 오르는 것 같고 또 대부분은 또 안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거래량 자체가 과거에 이제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이던 시기 네. 또는 이제 평년 평균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형태는 아니고 또 지금 거래가 올라가게 된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전까지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던 거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규제 완화책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 올라온 거래량이 사실 이제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유지되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금매 위주로 소진이 되고 가장 낮은 금매가 먼저 팔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네. 어떤 거래가 내놨을 때도 안 팔리는 상황에서는 호가를 올리는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당장 팔리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매물을 내놨다면 실제로 이제 팔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과거의 최저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형태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하니까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고 사더라도 지금 내가 매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또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아주 급락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이제 연착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금 네.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 가격이라는 거는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어떤 가격의 곡선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벗어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네. 개별적인 거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막 가격이 막 올랐다. 또는 이제 계속 상승하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 네. 이런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한 번 더 떨어지는 약간 더블 딥 현상처럼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특별히 오를 만한 요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다는 거는 어떤 집값이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내가 산 가격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값에 그쵸. 사주는 사람이 나타나 줄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집이라는 상품만 놓고 보면 특히나 또 되게 다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완전히 고가주택, 호화주택 이런 걸 빼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사줘야 되는 네. 물건이거든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나보다 더 나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는 네. 시장이 돼야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동안 대출이 안 되고 또 대출의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래가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가격이 너무나 올라간 상황이 되니까 네. 실제로 사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가격에는. 그래서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다가 다시 대출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가 나보다 더 나은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막 사주는 시장이 아니라는 게 여실히 보여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는 있겠지만 희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혹자분들은 이게 네. 정부가 네. 약간 집값을 잡는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좀 부양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받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하더라고요. 진짜 대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출량도 어마어마했고 조건도 너무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이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인 걸 동원을 해서 대출을 해준 형태다 보니까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금액도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게 한 38조 정도 규모로 했었는데 이미 거의 다 소진이 됐잖아요. 근데 이 소진된 금액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기존에 이미 갖고 있는 대출에 대한 금리가 너무 높아서 네.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대환으로. 갈아타라는 용도로 네. 정책적인 자금으로 풀어준 거고 나머지가 이제 주택 구입 수요로 이렇게 들어온 건데 그 자금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요즘에 막 반등한다고 막 이런 음.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실수요자라든가 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동요되는 현상. 그러니까요. 이런 것 역전세도 막아준다는 거 같고 대출도 막 더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정부의 정말 의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혹자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내년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집값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부동산 특히나 집 같은 거는 그 주식하고 틀려요. 네. 매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이제 큰 결심을 하고 매입을 하고 또 물건이 나오면 바로 살 수 있는 상태지만 이게 팔려고 들 때는 네.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네. 어떤 시장의 변화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시적으로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는 정책 자금을 활용하면 예전과 비슷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대출도 많이 해준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일이 없다. 뭐 건축비도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더 싸질 이유가 있겠어? 뭐 이런 판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섣부른 생각이 아닐까. 저는 좀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에 또 보니까 그 전문가분들이 연말과 내년 초까지 네. 그 서울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을 의견을 내주셨더라고요. 근데 7분이 이렇게 내주셨는데 거의 다 상승으로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네. 봤는데 지금이 가장 저점이고 내년 상반기나 네. 올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집값이 이제 반등할 거니까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다 변수라고 지적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 변수라고 지적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역전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PF 문제가 또는 DSR 규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네. 이런 이 변수로 지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변수들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정말 계속 오를 수 있는 시장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금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오르고 있잖아요. 네. 하느니 기준금리를 지금 반년 이상 동결하고 있는 상태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이제 2%포인트 차로 벌어진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어쨌든 동결을 했는데 대출금리는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조달금리가 그만큼 비싸졌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금리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만큼 금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금리가 떨어질 거야. 이 상황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변수잖아요. 전문가들이 조건을 건 게. 네, 조건을 건 것들이. 네, 그러네요. 네, 금리가 이제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더 크게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앞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제가 돼야 집값이 오른다겠죠. 네. 근데 실물 경제가 과연 좋아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연초에는 맞아요. 상저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고 나니까 하반기도 안 좋을 것이다. 맞아요. 지연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도 더 낮추고 있는 상태.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이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대중 수출 부분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중국에서 지금 어떤 중간재 수요가 살아나서 우리한테 많은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 돼줘야 우리도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뭐
많이들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실물 경제가 그럼 더 나빠지지 않는다. 또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전제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쵸.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이것도 퀘스천 맞네요. 마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의 문제도 네. 역전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역전세 문제가 심각한 거는 시장에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네. 이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당장. 그죠? 모든 사람들이 역전세에 처한 사람들은 자금 경색 상황에 온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황이 해결이 됐느냐? 해결책이 개인이 개인한테 빌린 돈을 못 갚으니까 정부가 맞아요. DSR 규제를 완화해줘서 역전세 문제를 일시적으로 넘기게끔 맞아요. 대출을 더해줘라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대출을 더해서 푸는 거예요. 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추가적인 대출을 더 위험해 해주면서 보이네요. 이 상황을 연장해주고 있는 거지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빌려주지 않으면. 이게 현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역전세 문제가 그래서 사그라들고 그러니까 누구도 돈을 더 요구하지 않고 예전 전셋값만큼 살아주는 사람들이 충분한 수요가 있는 시장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 역전세 문제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조건으로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오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걸 봐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PF 부실 문제나 DSR 규제 완화 부분이 있는데 PF 부실 문제는 사실은 PF 시장 자체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돼야 이 시장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야 이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확실해지고 또 이 사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는 상황인데 PF 시장이 그럼 과연 계속 견조하게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집값이 상승한다고 전망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변수라고 내걸고 있는 조건들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과연 내년에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이 기사에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었군요. 네네. 기사를 꼼꼼히 읽어봐야겠네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해주시는 것들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제가 깨지면 그렇죠. 이게 오를 수가 없다는 건데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잠깐 뭐 올랐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또 매수세가 안 붙으면 말씀하신 대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 붙으면 가격이 또 이제 급매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결국은 시장에 돈이 없어지는 시장이고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가격이 오르려면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네. 돈을 공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가게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지금 전문가분들이 뭐 집값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쪽에 더 의견이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간평사님께서 현장에 많이 계신데 네. 혹시 현장에서 뭐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분위기 뭐 그런 게 조금 있는 게 있나요? 느껴지시는 게? 일단 이제 부동산으로 대부분이 부를 많이 이루신 분들이 많고 경험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많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에 뭐 업무용 부동산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 굉장히 이제 빌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할 정도의 규모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막 올라갔던 고점 대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조정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한 몇 호가가. 퍼센트 정도? 200억짜리면 뭐 한 180억 뭐 이렇게 내려오고 실제로 이제 매매로 이어지면 그보다 더 내려가는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매수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집을 매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집을 매도한다는 게 본인이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한다기보다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샀던 부분들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꺼졌다가 다시 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시장까지 갖고 있지 않아요. 이미 이전에 정리를 하시고 뭐 국채에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다른 쪽으로 조금 이제 하고 계시는 이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혹시 그런 분들도 있나요? 이렇게 잠깐 올랐을 때 이때 좀 급하게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죠. 물건을 내놔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는 이런 분은 있으세요. 뭐 10억을
으로 시작을 해서 30억 정도를 남기고 다시 이제 100억짜리 건물을 사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00억, 300억 해가지고 이제 강남에 2개 정도 이제 빌딩을 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재미를 많이 본 거죠. 뭐 처음에 내가 10억에 산 거 30억에 팔고 30억에 산 거를 뭐 60억, 60억을 100억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태였는데 이 마지막 끝점에서 지금 스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대출의 규모도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출의 규모도 크고 그 절대적인 금액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맞닥뜨려졌는데 이제 매도가 쉽지 않은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생 파산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래요. 사실은 강남에 빌딩 2개면 누가 회생 파산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승세가 진짜 연초와 다르게 막 손바닥 뒤집듯 상승세로 돌아섰다 얘기하는데 이게 또 손바닥 뒤집듯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상승세로 돌아섰고 시장이 정말 여력이 있고 어떤 집을 당장이라도 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네. 이게 막 무섭게 치고 올라가겠죠. 네. 우리가 과거에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주요 지역이 그렇게 올라갔으면 다른 지역들도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도 좀 나타날 거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네. 네. 그렇군요.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은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거의 지나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지나친 지 오래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떤 부채 문제가 터지려고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선제적인 대응을 해가면서 이 부채 문제를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 상태니까 안 터지고 있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연명하고 있는 정도지 네. 실제로는 그때도 뭐 1,500조 규모의 가계부채일 때도 1,700조 규모의 가계부채일 때도 지금 이제 2,000조 가까이 됐는데 이 정도 규모일 때도 어차피 갚을 능력들이 없어요. 네. 갚을 생각들이 없잖아요. 뭐냐면 대부분은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당장의 이자만 잠깐 부담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비싸게 처분을 해서 네. 이걸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 즉 자산의 처분을 통해서 많이 어떤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구조. 즉 자산의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해 줘야만 네.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예요. 네. 근데 이 자산의 가격이 지금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럼 누군가 새롭게 돈을 빚이 그렇죠. 아니더라도 맞아요. 새로운 돈을 쏟아 넣어줄 수 있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는 뭐 지금 이제 가계부채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대비해서 105% 수준의 가계부채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뭐 200% 가까이 OECD 1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는 그러면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정상적인 수준이냐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200% 2배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벌어서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도 이 빚을 청산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평균 130%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100% 정도 되거든요. 미국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의 부채 규모를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 대비해서 그 정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네. 소득이 막 현격하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부채를 당연히 활용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나 부채를 활용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통해서 이걸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규모로 신용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이미 현저하게 넘어선 만큼 빚을 빌려서 쓰고 있고 그게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융 불균형도 사실은 소득 대비해서 부채의 비율이 어떤 정상 범위의 범주를 얼마만큼 벗어나 있느냐가 금융 불균형의 정도잖아요. 네. 그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해결되는 방법은 결국은 이 빚의 규모를 줄이는 것. 그렇게 해서 소득과 빚의 규모가 적정 수준의 레인지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금융 균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디레버리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빚을 갚거나 네. 아니면 빚을 날리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군가
망해서 이 빚이 어. 없어지는 상태가 돼야 그게 해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사실은 구조조정이나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불균형 문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네. 언제까지 늘려서 연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진다 하는 얘기를 오랫동안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꾸역꾸역 계속 버티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혼란스러운 지경인 것 같아요. 일단 금리가 조금 올랐을 때 우리가 이제 워낙 초저금리에 길들여져 있고, 그 초저금리 시대에 어떤 빌릴 수 있는 최대치의 빚을 빌려가지고 살고 있는 상황이, 물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못 견딘다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위해서 이런 경매 절차, 강제적인 절차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더 뭐 이제 정책적으로 그래서 대환 대출을 해주고 돈을 네. 이제 빌려주고, 뭐 아니면은 빚을 유예해주고, 아니면 이제 상환의 기간을 늘려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더 막 이렇게 상승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이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음. 문제가 생겨난 거고, 네. 경착륙을 우려했던 이유도 그러니까 가파르게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네. 시장의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가 뭐 송도 같은 경우 절반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었던 이유가 그 가격에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이 자산을 처분해야 다시 돈을 회수해서 어떤 빚을 청산하든 어떤 자기의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 팔릴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넣었던 자기 자본도 잃어버렸겠죠. 그렇지만 빚은 갚을 수 있었겠죠. 그 대출의 규모만큼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게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둬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까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인발부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제 정책 자금으로 대안 대출 해줄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람이 네. 네 걸 사줄 거야, 어떻게 내가 대출을 해주는 걸 활용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님도 그 부채 심각하다고 디레버리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디레버리징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고 이미 늦었어요. 네. 우리는 뭐 DSR 도입도 되게 늦었잖아요. DSR 도입을 안 하고 빌려준 돈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 네. 부채의 규모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갚아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구조조정, 즉 디레버리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디레버리징을 하는 거는 이제 금리를 올리고 대출의 규모를 축소하게끔, 스스로 축소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네. 또는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하는 총재도 어떤 금리 동결을 하고 코멘트하는 게 이런 통화 정책만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 이렇게만 하다가는 나라 망하는 길이다. 네.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 동결하면서 또 얘기한 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가계대출의 축소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정책을 하니까 가계대출이 또 확 늘어났잖아요. 네. 1조 정도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이게 늘어나는 걸 보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 금리 또 올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를 올렸다가는, 근데 이런 가계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모든 다 빚으로 지금 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힘드니까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데, 가계는 또 이 틈을 타서 막 빚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지금 빚 무서운 줄 모르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렇군요. 혹시 그 간평사님께서는 네. 빚 때문에 쓰러지는 것들 많이 보시는 거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이제 일하면서 사실은 그래도 대출을 이제 금융권하고 1금융권하고 제가 주로 일을 하는데, 보면 어느 정도 신용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보된 분들, 네. 뭐 예금도 많이 있고 뭐 이런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이제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막 정말 이제 파산으로 가고 막 이런 경우 좀 드물긴 한데, 이제 실제 이제 아는
분들, 이렇게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회생 파산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보면 막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아는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 시기에 막 집을 5-6채씩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집뿐 아니라 뭐 지식산업센터, 네. 뭐 오피스텔, 구분상가 이런 것도 많이 매집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공실이 또 장기화되고 어떤 예상했던 임대료 수준은커녕 이게 공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물려 있는 자산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뭐 이거를 이혼을 해서 뭐 한쪽으로 정리를 한다든가 뭐 온갖 방법들을 찾으려고 뭐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가격에 거품이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결국은 집을 사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물론 집이 투자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의 생활을 위한 공간이고 어떤 되게 필수제적인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내가 이걸 다 샀다가 나중에 팔지 않더라도 그 효용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물건을 살 때는 결국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네. 그 싸게 사는 시기가 결국은 이렇게 좀 혼란의 시기 어떤 아무도 사고 싶어도 이게 현저하게 떨어진 줄 알면서도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려 있으니까 대부분이. 네. 네. 그런 경우에 내가 유동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런 시기를 이제 좀 기다리면서 관망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